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문순태 작가의 타오르는 강,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타오르는 강, 문순태 제6부 의병. 1907년 12월 28일에 한평군 장교태생인 박처인은 그의 5 형제 외에 40명의 부하들과 함께 소고룡면에 잠복해 있다가 영산포 헌병분대 오하라 도시시로 특무조장이 이끄는 45명의 일본군을 맞아 싸워 피해를 주었고, 같은 달 29일에는 소속조차 알 수 없는 창의병 3명이 영광군 황량면 삼산동 주막에서 영광분파소 조성인 순검을 포박하고 38소총 한정과 탄환 28발을 빼앗았다. 이 밖에도 담양과 순천에서는 일진회 회원들이 창의병한테 붙잡혀 죽음을 당했고, 지리산 부근과 장성의 백양산 일대, 그리고 영광, 법성포와 한평, 화순, 담양, 광주 등지에서도 20-30명 때로는 10명 미만에 구성된 창의병들이 일본인들에 대한 저항을 그치지 않았다. 이렇듯 곳곳에서 의병들의 저항이 격렬해지자 일본은 조선에서 군경을 증강하고 전술을 바꾸면서 무력 탄압을 가중시키는 한편, 의병 활동을 뿌리 뽑기 위해 살광, 소광, 탈광 등 이른바 삼광 정책을 자행하기에 이르렀으며, 1907년 9월 조선 주둔군 사령관 하세가와 요시미찌는 고시문을 발표하여 의병 토벌을 독려하였다. 비도로서 귀순하는 자에게는 일체 그 죄를 묻지 아니하고, 이를 잡거나 혹은 그 소재를 밀고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중상을 준다. 만약 완고하여 깨닫지 못하거나 혹은 비도에 참가하거나 혹은 이들을 은피시키거나 혹은 흉기를 은닉하는 자에 이르러서는 엄벌에 처하여 추호의 여유도 없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책임을 현범에 촐락에 지워 부락 전체를 엄중하게 처치할 것을 효유한다. 그러나 이들 폭도들은 이 복장이 양민과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분리하면 무기를 버리고 양민으로 분장하여 우리의 예봉을 피하는 수단을 채택하며, 그리고 특히 사건 발생 초기에는 지방민이 또한 그들 폭도에 동정하고 이를 비호하는 경향이 있었으므로 토벌 때는 이상의 고시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현범의 촌읍에 돌려 주력을 가하고 또는 전촌을 소위하는 등의 조치를 실행하여 충청북도 제천 지방 같은 곳은 거의 대부분 초토화하기에 이르렀다. 하세가와의 고시문이 발표된 후부터 일본군은 본격적으로 의병의 토벌 작전에 들어갔다. 그 한 달 후인 1907년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일본군은 목포, 성주, 영동, 대전, 공주, 군산, 광주 등지의 각 수비대에서 1개 소대 규모의 병력을 차출하여 전라북도 의병 대토벌 작전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의병들은 일본군의 이 같은 정보를 미리 입수하여 피했기 때문에 일본군의 토벌 작전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일본군은 그해 12월 17일부터 다시 보병 14연대 일부와
김천, 영동, 대전 수비대에서 차출된 병력으로 전라북도 무주군 일대에서 의병 토벌 작전을 개시하였으나 역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하세가와 사령관의 그 책임을 현범의 촌락에 지워 불악 전체를 엄중하게 처치하라는 고시문의 내용대로 잔인하고도 철저하게 토벌작전이 시작된 것은 이듬해인 1908년 봄부터였다. 2월 초순 일본군 남부수비관군은 보병 14연대장 기꾸찌 대좌로 하여금 기사면부대 토벌대를 만들게 하여 전남북 일대를 포위하고 의병 선멸 작전을 폈다. 기사면부대는 이봉수, 나주 25명, 오감찰, 한평 20명, 심수택, 남평 10명, 기삼도, 장성 20명, 이국빈, 장성 25명, 김태수, 무장 10명, 김유성, 장성 10명, 이남규, 나주 15명, 강판열, 광주 25명 등 본진 외에도 여러 의병장들이 소규모의 의병들을 거느리고 전라도 도처에서 항쟁하고 있었다. 기꾸찌 대자가 이끄는 14연대 1중대와 합천, 함양, 남원, 구례, 임실, 하동, 진주, 순창, 장성, 고창, 영광, 고부, 광주, 전주, 나주 등 각 수비대에서 차출된 토벌대는 기사면 부대의 본거지인 내장산과 백양산, 추월산 등을 포위하였다. 일본군은 또 때를 맞추어 특설순사대를 조직하여 토벌작전에 이용하였다. 1908년 2월 지방에서 조선군 출신을 모집하여 세계 특설순사대를 편성한 일본군은 경상북도의 제1순사대 51명, 전라도의 제2순사대 51명, 함경남도의 제3순사대 51명을 각각 배치하였다. 결국 기사면은 1908년 2월 2일 전라북도 순창군 복흥에서 이들 제3특설순사대에 의해 체포되어 총살을 당하고 말았으며 기사면의 뒤를 이어 총대장이 된 김용군은 기꾸찌 대자의 백양산 토벌작전 때 장성에서 전사하였고 김준, 김율 형제도 이어 체포되어 사살당하고 말았다. 특설순사대를 앞세운 기꾸찌 대자의 의병 토벌대는 한 달 동안 전라도 의병 선멸 포위 작전에서 기사면 부대에 적지 않은 피해를 주었다. 이 선멸 작전에서 일본군에게 철저하게 이용을 당한 것은 한인의 특설순사대였다. 특설순사대의 임무는 의병의 정찰과 귀순자 조치 및 폭도 토벌에 있었고 일본 군대의 지휘 감독을 받았으며 대원은 현역 또는 해산 군인으로 각 순사대마다 일본 경찰 5명을 섞어 그 행동을 감시 통제하였다. 전라남도에 배치된 제2순사대는 1908년 초에 전주에서 2차례에 걸쳐 모집한 조선군 출신들로 구식 소총을 지급받았다. 처음에 광주에서도 모집을 해보았으나 지원자 중에 의병들과 내통하는 자가 여러 명 있어 해산시키고 말았다. 이 즈음에 일본은 종래의 1개 사단, 1개 여단, 기병 파견대 4개 중대와 2천여 명의 헌병 이외에도 1908년 초에 제24년대 및 제27년대를 증파하였다. 또한 일진회원을 비롯한 각 지방의 불량분자 4천여 명을 헌병 보조원이라는 명목으로 모집하여 일본 헌병의 앞잡이 노릇을 하게 하였다.
이들 헌병 보조원들은 7원에서 14원의 봉급을 받고 일본 헌병의 앞잡이가 되어 겉으로는 조선 사람이지만 속으로는 일본 사람 노릇을 하면서 개인적인 원한이나 이해관계가 되는 것이 있으면 아무라도 의병이라 뒤집어 씌워 닥치는 대로 재산을 빼앗거나 죽였으니 이 때문에 횡액에 걸린 사람이 많았다. 일본은 헌병 보조원 외에도 일진회원, 보부상까지 동원하여 이들을 변장대로 혹은 밀탐꾼으로 이용하였다. 탐정에는 보통 탐정, 고등 탐정, 전문 탐정, 임시 탐정, 상비 탐정, 장발 탐정, 단발 탐정, 아동 탐정, 여인 탐정 등이 있어 의병이나 조선 사람들의 동정을 살피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마을마다 소위 자위단을 조직하여 의병과 주민들의 연계를 끊으려고 하였다. 더욱이 의병을 보고도 고발하지 않은 사람은 불고지죄라는 명목으로 처형하는 악법까지 제정하여 의병이 발을 붙일 수가 없게 만들었다. 강원도에서는 의병을 생포하여 열탕에다 삶아 죽이고 의병장의 부인을 잡아와서 은문에 숯불을 넣어 태워 죽였다고 하였다. 또 도회지의 개를 모두 잡아 죽이고 마을의 닭을 박멸하여 13도 강산에 개와 닭의 소리가 끊길 정도였다. 이 같은 혹독한 탄압 속에서도 의병 전쟁은 계속되었다. 이 무렵 전라남도 의병 지휘자는 이성룡, 이대국, 문태서 외에 전해산, 조경환, 기삼도, 양진여, 심남일, 안계홍, 이덕삼, 추기엽 등으로 1908년 가을에서부터 그 해가 저물 무렵까지 용맹을 떨쳤다. 9월에는 안계홍 부대가 광양에서 일본 어선을 습격하여 일본 어부 3명을 사살했고 사흘 후에는 역시 광양에서 일본 육군 측량대를 습격하여 측량기를 불태웠으며 며칠 후에는 같은 안계홍 부대가 한평에서 일본인 2명을 그리고 며칠 후에는 능주와 영산포에서 일본 헌병 2명과 일본 상인 1명을 사살하였다. 안계홍 부대는 또 10월에도 나주, 보성, 구례, 순천 등지에서 일본 기병대와 수비대를 습격하였으며 양진여 부대도 장흥에서 일본인 4명을 사살하고 우체부를 기습하였다. 이해 가을부터 연말까지 4개월 동안에 전라남도 안에서는 24건의 의병 습견 사건이 있었다. 다음 해인 1909년에 들어서면서부터 전라남도의 의병 전쟁은 더욱 활발해졌다.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동안 의병의 습격 사건은 100회를 초과하였다. 목포 일본인 상공회의소는 이 같은 전라남도의 의병 위협에 대처하여 통감부의 그 진압책을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일본인 상공회의소는 전남 각지에 폭도가 횡행하여 인민은 기거에 불안하고 인리의 행정도 안전을 기할 수 없음은 각지가 같은 형편인지라 전남 개발상 지극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하물며 당노자에 있어서는 이미 폭도가 진정된 듯 생각하고 있음은 요컨대 현재 전남 100만 일한인이 폭도의 독수에 도탄의 곤고를 당하고 있다는 참상을 모르기 때문이었다. 차제에 크게 여론을 환기하여 진상을 호소하고 단연한 조치를
당로에 요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 초집 이후에서도 앞서 한일 협약이 정립된 이후 의병이 각지에 횡행하기에 무려 2개년에 이르도록 아직 그 진압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당 전남의 경우에 있어서는 허막의 도가 오히려 이전보다 배가 되어 인민은 밤낮으로 안도하지 못하고 재물을 빼앗기고 생명을 잃어 그 피해가 수백 건에 이르고 있으나 호소할 길도 없거니와 구제를 받을 곳도 없었다. 이로 인하여 교통은 두절되고 농사는 위미하고 상업은 떨치지 못하여 직접 간접의 손해가 막대하다 라고 하고 있었다. 일본은 이런 상황에서는 조선의 안녕, 질서 회복은 몽상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실토하고 있었다. 전남 경찰 당국은 그 무렵의 전남 의병 활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전남 부도는 광활 수십 리의 옥야를 두고 지세는 바다에 빈하여 양항 또한 적지 아니하여 선박 교통에 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목매하여 발전적 기운을 보이지 않음은 웬일인가. 다름 아닌 폭도의 세력이 창궐하여 지방 산업의 발달을 저해하고 정령의 보급을 방지하여 각지를 황폐시킨 때문이었다. 전라남도는 타도에 비하여 적세가 창궐하고 수괴가 각지에 할거하여 그 세력이 강대한 자는 수백 명의 부하를 가져 항상 사방을 횡행하고 심지어는 백주에 집단하여 행동하며 양민을 납거하여 강제로 그 도류에 따르게 하며 혹은 무고하게 잔살하며 혹은 부자를 위갈하여 전곡을 강청하며 이에 불응자는 살해하고 혹은 분열을 간하는 등 수행 아님이 없었다. 또 재류 1인을 급습하여 심지어는 소수의 수비 근무병 혹은 호위병을 요격하여 병기 혹은 하물을 포탈하는 등 그 세위가 매우 폭려한 바 있었다. 이상과 같은 지적대로 의병들의 활동이 활발하여 이 무렵에 일본인들이 육지면의 재배를 위해 지도 출장을 나가는 경우에는 총을 지니고 망원경을 어깨에 두르는 등 완전 무장을 하였다. 또 일인들의 지방나들이 경우에는 수비병이나 경찰을 호위로 데리고 다녀야만 했고 타지에서 잠을 잘 때에는 마을의 이장 등 요력자의 집을 택하였으며 그나마도 총을 베개맡에 놓고 신을 신은 채 밖을 경계하면서 선잠을 자야만 했다. 이처럼 일본인들은 조선 땅 안에서 극도로 행동의 제한을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험마저도 느꼈던 것이다. 전남 지방에서의 의병 활동은 내륙에서만 번다스러웠던 것이 아니었다. 1909년 들어서면서부터 의병은 전남의 연안과 섬 지방에서도 그 활동이 크게 눈에 띄기 시작했다. 무안, 목포, 해남, 진도, 완도, 광양, 실산 등 일대를 무대로 활약한 해병, 의병들은 전라도 연안에서 판을 친 일본 어선에 적지 않은 타격을 주었다. 1908년 12월 24일 의병들 27명은 배 2척에 나누어 타고 노화도 해협에서 일본인 자파상을 습격하였으며 1909년 1월 4일에는 진도에서 이필상이 이끄는 의병들이 진도읍을 습격하는가 하면 이틀 후에는 완도 의병 50명이 목포에 거류하는 일본 상인이 배를 타고 온 것을 알고 습격하였고 다음 날에는 완도 의병 15명이 목포에 거류하는 일본인 어부들이 고기잡이를 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습격하여
일본인 3명을 납치하였으며 그로부터 이틀 후에는 또 무안에서 의병 14명이 사냥 나온 일본인 2명을 붙잡는 등 연안 도서지방 의병들의 일본인들에 대한 습격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었다. 해상 의병들은 일본 어선과 상인들을 습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본인의 근거지인 목포항 부근에 침투하여 목포의 1인 거류지 우물에 독약을 넣어 그들을 몰살할 계획까지 세웠다. 해상의병들은 또 일본인들이 지키는 등대를 습격하여 일본인 선박의 출입까지도 방해하였다. 일본은 결국 1909년 9월 1일을 기하여 보병 2개 연대와 해군 수레정대 및 현지의 헌병대와 경찰력을 총동원하여 2달 동안에 걸친 전라남도의 의병을 섬멸하기 위한 이른바 남한 대토벌 작전을 벌였다. 이 작전의 범위는 전라남도 일대와 전라북도 남부 및 경상남도 동부 지역에 해당되었다. 일본군은 이 지역에 임시 파견대 2개 연대와 지역 내의 모든 헌병, 경찰을 투입하여 보름 동안에 전라남도의 외곽 지역인 전라북도의 장화도, 부안, 태인, 갈담, 남원으로부터 경상남도 동부 지역의 하동, 고포를 연결하는 포위망을 만들고 다시 전라남도 중간을 서북에서 동남으로 분단하는 법성포, 영광, 삼거리, 서창, 능주, 보성, 서동, 소록도, 각석도, 황제도를 연결하는 선과 외곽으로부터의 포위망 사이의 지역을 온통 휘저어서 한데 섞은 다음에 소탕하기로 했다. 두 번째는 역시 15일 동안에 전라남도 서남단의 반도부에 포위망을 압축시켜 섬멸하고 마지막 10월 1일부터 10일 동안에는 전남의 여러 섬지방의 의병을 완전 소탕할 계획이었다. 이 작전은 또 경비부대와 행동부대로 나누어 경비부대는 포위망을 투망식으로 압축하는가 하면 행동부대는 포위망 안에서 하루의 직경 행동을 1, 2 이내로 한정시켜 촌락의 남자 명부에 있는 20세부터 60세까지 남자를 한 사람 한 사람씩 조사하고 각 가옥을 임검하였다. 또한 경비부대는 포위망을 압축해 가면서 수색, 신문, 검거를 되풀이하고 행동부대는 의병과 똑같은 조선옷과 화승총을 휴대한 병장부대를 각 마을에 풀어 의병을 색출해 내도록 하였다. 각 의병 토벌대는 일본군과 헌병, 경찰 외에도 밀정, 변장대, 헌병보조원, 일진회원 등으로 이루어졌다. 영산포 헌병분대의 토벌대는 해남, 영암, 광양 일대의 37관구 내 토벌대 하사 4명, 상등병 8명에 보조원과 밀정이 24명이나 되었고 장성, 곡성, 능주 일대의 38관군의 토벌대는 하사 4명, 상등병 8명, 보조원 및 밀정 23명으로 그리고 영광, 나주 일대 3구관군의 토벌대는 하사 3명, 상등병 8명, 보조원 20명으로 편성되었다. 또한 해안선 일대에는 해군 수레정대가 배치되어 육지에서 밀려나오는 의병을 포착하는 대로 사륙하였다. 이와 같이 사방을 금을 치듯 해놓고 빗질하듯 촌락을 샅샅이 수색하고 집집마다 뒤져서 조금이라도 혐의가 있으면 죽였으므로 길에는 걸어다니는 사람이 없었으며 의병들은 몸을 감출 수가 없게 되었다.
이 때문에 많은 의병들은 살아남기 위하여 자수를 하였다. 일본군은 자수한 의병에게는 귀손표를 주어 생업에 종사하도록 하였는데 많은 의병들이 귀순표를 얻어서 고향에 돌아와 농사를 지었다. 2달 동안의 이 남한 대토벌작전에서 심남일, 강무경, 안계홍, 임창모 등 103명의 의병장과 4,138명의 의병이 체포되거나 사륙을 당하였다. 체포된 의병들은 머리를 빡빡 깎아서 의병을 소탕하기 위한 여러 작전 도로의 개설 공사에 강제로 투입하였다. 광주를 기점으로 담양, 순창, 순천을 거쳐 경상남도 진주로 연결되는 신장로는 이때 일본군들이 의병을 토벌하기 위해 체포되거나 자수한 의병들을 강제로 노역시켜 건설한 것이었다. 웅보는 그날도 해질 무렵까지 새끼네 물목구비에서 우아미와 함께 뼈가 휘도록 물뚝을 쌓았다. 목포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후 2년 동안 개미 금탐 모으듯 귀먹은 중 막 캐듯 뼛속에 땀방울 고이게 돌을 옮겨다가 물뚝을 쌓아 올렸던 것이 지난 여름 큰 물에 옴실하게 할퀴질 당하여 도로아미 타불이 되어버렸는데도 끝내 포기하지 않고 다시 밑돌부터 놓기 시작한 것이었다. 이제 나이가 들 만큼 들어 머리가 커진 우아미가 모래로 방천하듯 다시 물뚝 쌓는 일을 시작하는 큰아버지에 대해서 마뜩잖은 마음으로 잔뜩 뒤틀려 있는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웅보는 바보처럼 물목구비에 돌과 흙을 쳐박았다. 이제 그는 세상이 어찌 돌아가든 상관하지 않고 물뚝 쌓는 일에만 열심이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날이 저물어서야 물뚝 쌓는 일을 마치고 휘적휘적 집으로 돌아온 웅보는 밥숟갈을 놓자마자 짓불 쓰러지듯 하더니 이내 코를 골며 잠에 떨어졌다. 그는 안방에서 수년째 해수병으로 골골거리는 어머니의 밭은 기침 소리를 어슴어슴 들으면서 영산강 물속처럼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아, 이봐요. 일어나 보시오. 불이 났구만이라오. 웅보는 그의 아내가 흔들어 깨워서야 얼핏 눈을 떴다. 잠에 취한 그는 누운 채로 얼핏 방문 쪽을 보았다. 2년째 대호지를 바르지 못하여 문살이 부러지고 문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방문에 번개치듯 불빛이 비꼈다. 웅보는 그제야 황급히 일어나 방문을 헐쩍 열어 젖혔다. 영산포 쪽에서 어두운 밤하늘로 무섭게 불길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불길은 새끼내에서 가까운 히가시야마 농장에서 치솟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웅보는 또 창의병들이 일본인 농장을 습격한 것이라고 짐작하였다. 요즘악 웅보는 아우 대부리의 소식이 끊긴 지가 오래되어 걱정인데다가 의병 토벌대가 갈퀴질해대듯 마을을 샅샅이 뒤지고 걸핏하면 의병으로 몰아 생사람을 잡아 죽이는 생지옥 속 같은 판국에서도 의병들의 일본인 상점과 농장 기습이 잇따라 고두리에 놀란 새처럼 마음이 초조했다. 어쩌면 그가 가을 들어 부쩍 더 물뚝 쌓는 일에 매달려 있는 것은 잠시라도 그 초조한 마음을 달래기 위한 것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히가시야마 농장이로구만요. 어느 사이엔가 우아미도 잠에서 깨어 마당으로 뛰어나와 걱정스러운 눈길로
불길을 바라보면서 말했다. 그도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이젠 어글어글한 얼굴에 떡거머리가 된 그는 어디서 총소리만 들려도 퍼뜩 퍼뜩 아버지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마음이 죄어왔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창이병이 된 아버지에 대해서 울컥울컥 시답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내년 여름이면 다시 큰 물에 떠내려가 버릴 물뚝을 한사코 다시 쌓고 있는 큰아버지나 뒤웅박 차고 바람 잡는 푼수로 목숨 내놓고 창이병이 되어 쫓기면서 사는 아버지나 똑같이 메밀떡굿에 쌍장고 치는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만 들어가서 자거라. 웅보는 우아미에게 말하고 하늘의 별을 쳐다보았다. 별이 쏠려 있는 것을 보니 미명이 다 된 듯 싶었다. 그때 불길이 치솟는 히가시야마 농장 쪽에서 호적 소리가 길게 울리더니 총소리가 어둠을 찢었다. 호적 소리가 울린 것으로 보아 토벌대가 출현했음이 분명했다. 웅보는 방으로 들어가려다 총소리가 미명의 어둠을 찢자 다시 몸을 돌려 세워 불길이 솟아오르고 있는 히가시야마 농장 쪽을 바라보았다. 치솟는 불길과 함께 총소리도 한결 다발적으로 거칠어졌다. 우아미도 방으로 들어갈 생각은 않고 바자울 쪽으로 다가가서 치솟는 불길로 하여 희끔하게 비춰오는 새끼네 물목굽이 갈대밭을 내려다보았다. 웅보는 그런 우아미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다. 그는 우아미도 제 아비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암에 토벌대가 농장을 습격한 우병들을 추격하는 모양이지라오. 물목굽이 갈대밭 쪽을 내려다보고 서 있던 우아미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글쎄 말이다. 총알이 새끼네 쪽으로 날아오자. 웅부도 우아미 옆에 와 서며 별똥별이 기다랗게 꼬리를 내리며 떨어지는 것처럼 날아오는 총알을 발견하고 말했다. 그는 총알이 새끼네 쪽으로 날아오는 것으로 보아 농장을 습격한 창이병들이 계산으로 쫓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그리고 쫓기고 있는 창이병들이 대부리의 부대일지 모른다는 불안한 생각이 머릿속을 휘저었다. 웅부와 우아미는 오랫동안 그렇게 바자울 옆에 서서 치솟는 불길과 날아오는 총알 구경을 하고 있었다. 누구도 먼저 들어가자는 말을 하지 않았다. 웅부를 깨웠던 쌀분이도 헐쩍 열어젖힌 방문 밖으로 얼굴을 뾰꼼히 내어민 채 치솟는 불길로 하늘이 붉게 타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밤새도록 기침에 시달리다가 새벽 무렵에야 가까스로 잠이 드는가 싶었던 웅부 어머니도 요란한 총소리에 잠이 깼는지 다시 창자를 쥐어짜는 듯한 기침을 토해냈다. 웅부 어머니는 총소리가 들려오는 밤에는 기침이 더욱 심해지곤 하는 것이었다. 웅부는 어머니의 자지러지는 듯한 새벽 기침 소리를 들으면서 총알이 새끼 내 앞 물목구비에까지 풀티처럼 날아오고 있는 것을 놀란 얼굴로 바라다 보았다. 큰아버지, 총알이 새끼 내로 날아오는구만이라오. 우아미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다급하게 말하였다. 총소리가 차츰 가까워지는 듯 싶었다.
총알이 사뭇 그들의 지붕 위까지 날아왔다. 미명의 마지막 두꺼운 어둠이 허물을 벗고 서서히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물목굽이 갈대밭이 차츰 육안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웅보와 우아미는 물목굽이 건너 영산강 뚜귀에 굼실굼실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동시에 보았다. 총소리는 그곳에서 날아왔다. 그리고 총을 쏘아대며 새끼네 쪽으로 몰려오고 있는 그 검은 무리들이 토벌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 안 되겠다. 토벌대들이 새끼네로 몰려오는구나. 우아미 너 냉큼 난촌 애기들 데리고 뒷산으로 피어그라. 웅보가 다급하게 이르고 나서 큰 방으로 뛰어들어가 그때까지도 기침을 토해내고 있는 어머니를 들쳐업었다. 그는 어머니를 업고 토마루를 내려서면서 그의 아내에게 뒷산으로 몸을 피하라고 소리쳤다. 토벌대다! 토벌대가 문담게! 마을에서 누구인가 숨 넘어가는 소리로 외쳤다. 그들은 토벌대가 마을에 들이닥치면 집에 불태우고 함부로 사람을 죽이거나 잡아간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미 토벌대가 새끼네 다리를 건너 마을 안으로 휘어들어 있었다. 개들이 한꺼번에 낭자하게 지저댔다. 토벌대는 짖고 있는 개들을 향해 총을 쏘았다. 마을 사람들은 개가 총에 맞아 낑낑거리며 죽어가는 소리들을 들을 수가 있었다. 새끼네 딸이 건너 마을 초입의 봉군의 집에서 연기와 함께 불길이 치솟았다. 토벌대가 새끼네 첫 들머리 집부터 불을 지르고 있는 것이었다. 우아미 못하냐? 아댕급 뒷산으로 난촌 애기들 데리고 피어랑게! 웅보가 다시 다급하게 소리쳤다. 그때 우아미가 뒷방에서 난촌의 두 아이들의 손을 잡고 난초와 함께 마당으로 나오고 있었다. 난초는 구진나루 주막이 불타버린 후로 쭉 웅보네 집에 살고 있었다. 그녀는 헌병대에 끌려가서 한 달 남짓 붙잡혀 있다가 풀려난 후로 마치 넋 빠진 사람처럼 이상해져 주막을 다시 낼 생각도 않고 웅보네 집에 그냥 눌러앉고 만 것이었다. 우아미가 난초와 두 아이들을 데리고 오동나무 쪽으로 올라간 후 웅보는 그의 아내 쌀분이를 재촉하여 살인문 밖으로 뛰어나갔다. 토벌대가 총을 쏘아대며 돈단 위로 올라오고 있었다. 총알이 웅부의 머리 위로 휘파람새 물음소리를 내며 날아갔다. 그는 뒤를 돌아볼 여유도 없이 어머니를 업고 산으로 올라갔다. 등에 업힌 그의 어머니는 더욱 거칠게 기침을 쏟았다. 우아미는 난촌의 식구들과 함께 이미 산전을 가로질러 빛깔이 바랜 떡갈나무 숲 속으로 들어서고 있었고 쌀분이는 자꾸 뒤를 돌아보고 남편을 향해 손짓을 하면서 산전의 콩밭 모퉁이를 휘어 돌았다. 웅보는 총알이 머리 위로 나는 소리에 목을 어깨죽지 사이로 받고 뛰다가 산전 모퉁이에 이르러서야 얼핏 뒤를 돌아다 보았다. 마을이 온통 연기와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 총소리와 비명과 불길이 치솟는 소리로 범벅이 된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던 웅보는 두 다리가 말뚝처럼 땅에 박혀버린 듯 다시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때 그는 그의 집에도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토벌대 두서너 명이 불에 타고 있는 그의 집 뒤 오동나무께로 올라오며 웅보를 향해 총을 쏘아대는 것도 보았다. 그는 다시 걸음을 재촉하였다.
산전을 지나 떡갈나무 숲을 안으로 들어섰다. 등에 업힌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보다 앞서 산으로 올라간 식구들이 보이지 않았다. 그는 한참을 정신없이 뛰다가 등성이 쪽에서 그의 아내가 바위 등걸에 몸을 숨긴 채 얼굴만 내놓고 손짓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때까지도 총알은 휘파람새 울음소리를 내며 계속 날아와 우디끈 뚝딱 나뭇가지를 부러뜨렸다. 그는 아내가 그를 기다리고 있는 작은 바위 등걸까지 기어가다시피 하여 어머니를 업은 채 구절초며 미역쥐, 마타리 등이 어우러진 풀섭 위에 엎어지고 말았다. 아내 쌀분이가 바위 등걸 뒤에서 뛰쳐나와 풀섭 위에 나동그라진 어머니를 안아 일으키다 말고 입을 달싹거리기는 하면서도 말을 못한 채 땀과 떼국에 전 어머니의 무명 적삼 등바지에 흥건하게 젖어있는 피를 손으로 닦아내고 있었다. 어머니,